안녕하세요, 여러분. 4차시 1강, 3차시 2강에 의해서 완득이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쫓기기 때문에 충분히 완득이를 읽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완득이의 연기라든지 또 캐릭터라든지 플롯이라든지 이런 거 연관시켜서 완득이의 미덕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완득이는 정말 디테일이 뛰어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디테일이 뛰어나서 충분히 디테일을 다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디테일이 뛰어난 영화는 완득이만은 아닙니다. 잘 만든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디테일이 뛰어나기 마련이죠. 가령 홍상수 감독의 북촌방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디테일의 영화죠. 뉘앙스의 영화죠. 그렇기 때문에 완득이만 디테일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완득이의 디테일은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정말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와 연관해서 또 연기와 연관해서 플롯과 연관해서 등등 정말 디테일이 뛰어난데 완득이의 디테일이 뛰어난 한 특정 시퀀스를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완득이의 영화적, 거창하게 영화사적, 영화 역사 속에서 의의까지 말하기는 어렵더라 할지라도 영화적 의의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득이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특히 교육적 기능이 뛰어난 영화이죠. 사실 완득이는 우리 시쳇말로 트러블 메이커, 불량소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소년이 말이죠. 나름대로 자기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손찌검이 따르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어느 꼽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비장의 아버지 이상의 사랑을 진심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친삼촌이 아닌 삼촌마저도 완득이에 대한 애정에서는 아버지 못지않죠. 또 동주, 완득이 못지않은 트러블 메이커이지만 정말 동주 선생은 우리가 Dead Poets Society,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딩 선생의 한국판이라 할 정도로 아주 남다른 선생상, 교사상을 보여주죠. 또 사실 동주는 키딩 선생을 넘어서죠. 왜냐하면 키딩은 학교 안에서 머무는 캐릭터이지만 우리 동주 선생은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교회라는 그러한 공간을 통해서 다문화 실천을 하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러한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완득이에서 보이는 학교 장면에서 아주 인상적인 게 바로 수업 시간에, 미술 수업 시간에 완득이가 밀레의 이삭 줍는 안악들 있죠? 그림, 이 밀레의 그림을 해석하는 대목입니다. 선생 교사가 교사도 상당히 인상적인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이 그림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 그림의 의미를 기억해라, 암기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그림에서 읽을 수 있는 단서들을 통해서 이 그림의 함의를 한번 읽어보내라고 권하는데 하필이면 그 인물이 완득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불량소년, 공부하고는 담싸고 사는 완득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림에서 무슨 그림을 해석하겠어요? 그림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학습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그림 해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완득이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밀레의 그림을
대해서 해석을 내리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해석이 바로 본인이 일상에서 가족에서 즉 아버지와 동주 등 주변 사람을 통해서 배운 바로 살아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밑줄 긋기를 해서 암기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삶에서 느껴지는 바를 바로 밀레의 그 유명한 그림을 해석하는데 적용하는데 이 대목은 정말 제가 볼 때 놀라운 대목이고 완득이가 갖고 있는 탁월한 교육적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제가 보통은 이렇게 영상 자료를 뭐 몇 분씩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완득이가 어떻게 그 그림을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대목은 제가 여러분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1800년대 프랑스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밀레의 이삭죽기예요. 거기 창가 맨 뒤에 학생. 네.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 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뭘 봐? 그러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맨 오른쪽 저 아줌마요. 곁눈질로 지금 뭘 봐? 네, 당시 농민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렸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가하게 그림이나 그리고 있는 밀레를 보면 뭘 봐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뭐 다른 느낌은 안 들어요? 일단 저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온 이방인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맨 오른쪽 저 아줌마요. 지금 농장 주인이랑 한판 붙으려고 주먹쥐기 일부 직전이고요. 맨 왼쪽 저 아줌마가 지금 일을 하는 척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왼손에 쥔 지푸라기를 던져서 상대방의 시야를 가리고 한 방에 치고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줌마는 주먹이 보통이 아닌 게 안에 돌멩이를 쥐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치사해도 어쩔 수 없어요. 싸움은 이기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저 아줌마들 자기들 나라에선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 완득이 정도로 해석 그 그림을 해석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저희와는 좀 다른 열린 교육을 받았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바로 저런 식의 그림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듣고 읽고 즐길 때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영화 읽기고 영화를 즐기기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화에서 시대를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출발은 영화라는 걸 강조했죠. 자,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시대를 읽어낼 때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관점을 동원하세요. 누구가 어떤 말을 했냐 그저 참고만 하세요. 그것이 답 아닙니다. 심지어는 감독이 설명하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의도와 수용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영화를 비롯한 오락 텍스트, 예술 텍스트에서 그 해석과 연관해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의도, 생산, 제작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의도보다는 수용이 중요하고 또 수용하는 자의 해석이 중요하고 수용이 중요해진 시대라는 겁니다. 2000년대 후반을 거치고 21세기 접어들어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일방령 교육은 각광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령 지식 주입이 아니라 쌍방령 지식 소통. 그래서 이제는 소통이 중요한 시대죠. 주고받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 암기식, 주입식 교육으로는 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완득이는 그런 것까지, 그런 야심까지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훌륭한 교육적 기능까지 담는데 성공을 하지 않았나. 물론 이거는 김여령 원작에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인상적이고 더욱더 풍성하게 이한 감독이 그려낸 거죠. 사실 제가 만약에 이게 그 사이버 수업이 아니고 오프 강좌라면 완득이에서 그 미술 선생이 한 것 같은 그런 방식의 수업을 실천해서 한번 해보고 싶을 겁니다. 아, 지난 차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편의 영화를 제시했죠? 바로 안달루시아의 개와 그리고 아피짜뻥 위라세타쿤의 엉클 분미인데 그 두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을 갑자기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오프 특강 때 그런 시간을 갖든가 아니면 뭐 기말고사든 아니면은 예정에 없는 뭐 리포트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스스로를 비록 그 뭐 영화제 프로그램으로서 또 영화 평론가로서 뭐 살고 있지만 저는 선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0대가 넘었기 때문에 50대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꼰대인데 스스로 꼰대임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늘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를 함께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또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싶고 이런 늘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사실 사이버 강좌이기 때문에 그런 쌍방향 주고받음이 안 되는 것이 좀 아쉬울 뿐입니다.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보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러한 욕구를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완득이는 말이죠. 이렇게 밀레 그림의 해석과 같은 또 아주 의미 있고 아주 유쾌하고 아주 재미난 그런 시퀀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전편을 감상하면서 우리가 숏 바이 숏 분석을 해 나가도 될 만큼의 그런 풍요로운 텍스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뭐 사이버 강좌를 통해서 그렇게 못하는 만큼 부분적으로 하는데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사실은 이 영화 완득이의 주제를 축약하고 있는 시퀀스를 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것은 그 영화 말미에 나오는 그 지명교회를 지명 다문화 센터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벌어지는 잔치죠. 그 잔치, 그 자리는 뭡니까? 모두가 다 함께하는 자리죠. 그 시퀀스야말로 이 영화가 설파하는 다문화 공동체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시퀀스이고 나아가서 더불어 삶 그리고 나눔의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퀀스죠. 오늘은 다문화 교실 오픈 날이다. 옆집 아저씨의 직업은 화가였다. 자, 저기 많이들 드시고 전단지도 이렇게 한 번씩 꽤 많은 분들이 오신 모양이다. 많이 드세요. 아버지는 댄스 수업의 이론을 맡으시고 민구 삼촌이 실습을 맡았다. 어머니는 외국인들에게 요리를 가르치신다.
사람한테 일을 시켜놨으면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든가. 막걸리한테 시원하게 한대. 아니 먹을 걸 좀 주든가. 지네끼만 먹고 고생이 얼마나? 어디 가버리고 이게. 호정 누나는 한글 교육을 맡았고 우리는 호정 누나와의 수다를 맡았다.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가 한 집에서 살 것 같단다. 집에 어머니란 존재가 있는 모습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 이 오늘의 영화 2012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영화에서 리뷰하면서 그 대목을 특별히 짚었던 겁니다. 미장아빔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짚었는데 이 미장아빔은 조금 뭐 어려운 용어이지만 별도로 나중에 우리가 뭐 용어 설명으로 뭐 보완된다든지 한 것으로 하고요. 그저 이렇게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변형된 의미인데요. 뭐 영화에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특정 텍스트의 주제와 문제의식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어떤 특정 뭐 장면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교재로 이 제시한 이 책에서 이 완득의 리뷰를 하면서 제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교재로 제시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교재로 선택해서 여러분이 제시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이 교재를 구입해서 또는 뭐 대여해서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책의 그 18쪽에 나오는 그 지명 다문화센터와 연관된 부분인데 제가 착오를 해서 여기 그 음악을 언급하면서 지명 다문화센터와 연관해서 그 음악 얘기를 했는데 그 제목은 제가 착오로 해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전에 그 완득인의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노래하면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제가 착각해서 지명 다문화센터에서 나오는 음악으로 여기다가 썼는데 이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은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그 완득이의 다문화 텍스트로서 영화적 의의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문화는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양한 국적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또 뭐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문화를 가리키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또 뭐 다문화 직장 등등의 그 용어를 이제는 자주 쓰는데요. 사실 이 다문화가 이 세계 문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슈화된 것은 뭐 몇십 년의 그 역사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화와 연관해서 다문화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뭐 2009년도에 예를 들면 로니를 찾아서라든지 또는 반두비 같은 영화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제목 생소할 거예요. 이 영화들은 그 대중적으로 소구된 영화가 아니죠.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광역 개봉되지 않고 작은 규모로 개봉된 다양성 영화 중에 그 몇 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실 거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다문화 텍스트 중에서 좀 중요한 영화로는 아마 2010년에 개봉해서 100만 가까운 기대 이상의 흥행 성적을 거뒀던 육상효 감독의 방가일 겁니다.
여러분 김인권 씨 아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아주 좋은 희극 연기에 뛰어난 그런 조연급 배우죠. 바로 김인권 씨가 주연으로 분신해서 아주 인상적 코믹 연기, 페이슈스 짙은 코믹 연기를 펼쳐줬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그 김인권 씨는 방태식이라는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방가로 통하면서 그냥 부탄인으로 자기를 소개하죠. 자, 뭐 이 영화가 100만 가까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다문화 영화도 된다라는 그 사실이 입증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완득이가 빵 하고 터진 겁니다. 물론 완득이는 뭐 다문화 텍스트를 겨냥해서 만든 영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이한 감독하고 한 2시간에 걸쳐서 인터뷰도 해봤습니다만은 다문화 테마는 그 완득이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완득이의 영화적 의의를 새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영화가 다문화 텍스트로서 기념비적 흥행성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방가방가보다 뭐 5배나 넘는 그런 흔히 말해서 대박을 터뜨렸으니 이제는 뭡니까? 다문화도 흥행 코드로서 중요한 소재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완득이가. 그런 점에서 완득이는 다문화 텍스트로서 아마 한국 영화사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제가 뭐 이제 4차시 2강 때 방가방가 완득이 그리고 2012년 2월에 선보였던 그 파파까지 그 같이 곁들여서 다문화 영화에 대해서 뭐 짚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쯤에서 우리가 그 다문화와 연관돼서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다문화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오픈 백과사전 있죠? 위키백과 들어가서 보면 이른바 다문화주의, 멀티컬처럴리즘 해서 다문화와 연관된 그 어떤 역사적인 서술 그리고 오늘날의 서술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문화주의를 읽어보면 그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들을 바로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다문화주의의 병폐로 인해서 그 사실은 그 과거에 보여줬던 것 같은 어떤 관용, 우리가 불어로 톨레랑스라 그러는데 그 관용의 폭을 지금 좁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 다문화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과도기적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완득이를 계기로 해서 일부 뜻깊은 기자들이 아주 유의미한 다문화 관련 그런 칼럼도 쓰고 했는데요. 제가 우연히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모 중앙일간지 기자가 쓴 그 칼럼에서 한국 영화의 새 코드 다문화라는 칼럼을 한번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사인 듯해서 칼럼인 듯해서 제가 한번 그 기사의 일부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제가 봐서 이 기사 자료는 또 참고 자료를 첨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요런 대목이 나옵니다. 영화가 한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온 다문화를 발빠르게 따라잡아 담아내고 있다. 결혼하는 부부 10쌍 중 한 쌍이 2010년 기준 국제 결혼이고, 저도 이거는 지금 이 정보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2006년 2만 5천 명이었던 다문화 가정 자녀 숫자가
2010년 16만 명으로 7배 정도 급증한 현실을 스크린에 그대로 녹여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영화한 좋은 텍스트가 완득이인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완득이는 그저 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죠. 이 점이 완득이의 어떤 영화사적 또는 영화적 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영과 영향이라는 이 표현은 영화 예술이, 영화 오락이 우리 사회와 그 맺는 관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이고 개념입니다. 반영은 굉장히 수동적인 개념인 반면 영향 또는 선도 또는 변형,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영향은 인플루언스겠죠. 자, 선도는 리드겠죠. 자, 이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화가 뭔가를 제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발이 너머해와 연관해서 리즈 위더스푼이 와서 법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완득이는 바로 다문화와 관련한 우리 국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바로 우리가 다문화를 어떤 식으로 수용하고 어떤 식으로 소화해내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텍스트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완득이라는 영화에 이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영화가 제시하는 그런 미래지향성, 그런 비전성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이 칼럼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영화보다 더 먼저 다문화를 다룬 건 TV 드라마다. SBS 하노이 신부 2005년 또 황금 신부 2007년과 같은 드라마에서 이미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을 소재로 삼았다. 그러나 국경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치중하는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바로 이 TV 드라마에서 부족함을 넘어서서 이 부족함을 메워준 게 영화 완득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물론 완득이도 분명히 비판받을 점이 있고 한계 있습니다. 아주 정색하고 비판을 한다면 지나치게 나이브한 것 아니냐. 너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바람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담아낸 거 아니냐. 현재 존재하는 비동사라면 is, 비동사의 be is가 be가 아니라 should. 그래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의 측면으로 너무 흐른 것 아니냐. 분명 비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현실은 지금 가혹한 현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존재하니까요. 우리가 가야 될 현실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영화가 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완득이 같은 텍스트 굉장히 소중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그에 걸맞은 평가와 그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입장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이 칼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면 영화는 다양한 주제를 현실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매체의 특성상 다문화 사회를 있는 그대로 제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평이다. 바로 완득이가 그런 텍스트고, 완득이보다 1년 전에 선보인 육상영 감독의 방가방가가 그런 경우이겠죠. 자, 신동일 감독의 반두비, 육상영 감독의 방가방가는 당시 사회 이슈로 떠오른 외국인 노동자 부당 대우 문제를 다뤄 영화계의 주목을 받은 경우. 반두비에선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와
여고생의 교감을, 방가방가에선 외국인 노동자인 척 위장 취업을 하는 청년 실업자 방가를 담았다. 방가방가는 제작비 8억 원의 저예산 영화였지만 관객 100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자, 이렇듯 이항 감독의 완득이야말로 다문화 가정을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이겠죠. 사실 이 칼럼을 쓸 때 이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다문화와 완득이와 연관된 의견을 구하길래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완득이는 사회 변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제시한 바람직한 경우, 이렇게 말했죠. 또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동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다뤘다라고 그때 제가 말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제가 이 완득이의 영화적 의의를 강조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저는 완득이를 보면서 다문화를 다루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득이처럼 다문화를 성숙한 시선으로, 건강한 시선으로 그리는 것 쉽지 않죠.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완득이가 어머니에게 구두를 사주는 그 시퀀스, 그리고 무슨 관계냐고 물어볼 때 당당하게 어머니라고 밝히는 그 완득이의 그 모습, 그 어머니 소리에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의 이미지, 그리고 완득이와 어머니의 포옹. 아마 앞으로 한국 영화에서 이 감동을 능가하는 또 다른 이미지와 또 다른 그 순간을 연출하는 영화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 다문화 문제를 그릴 수 있어? 사실은 그랬어요. 제가요, 이항 감독을 만날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거든요. 너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시선을 보일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항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완득이를 만들기 전에 한 5년가량을 완득이와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가 살아봤다. 그때 살아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그들이 부족해서는 아니더라. 그들이 못나서는 아니더라. 그리고 그들도 사람이더라. 그래서 완득이를 보고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이 완득이는 현실이 아니라 판타지다라고 할 때 감독은 자기의 경험상 결코 완득이는 판타지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고 저한테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저도 그 점에서는 감독과 같은 의견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다문화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이제 이 시대의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 완득이의 뒤를 이어서 제2의 제3의 완득이가 계속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자, 4차 시 2강 때는 한번 다문화 텍스트의 가능성을 완득이와 방가방가와 파파 세 편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